그날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짐을 문 밖에 던지더군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을 넘본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내가 1조 원 상속자라는 걸.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명절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장을 봐 와야 했고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손에 익은 일이었죠. 새벽 5시 부엌불을 켜고 물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아들 가족이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나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며 학원비를 댔고 대학까지 보냈죠.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내가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오전 9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 가족이었죠. 나는 앞치마를 벗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라. 길은 안 막혔니? 아들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백을 들고 무표정하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풍성해야지.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귀찮다는 거죠. 우리 집에 오는 게 나를 만나는 게 말입니다.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더군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응, 시댁이야. 진짜 피곤해. 빨리 끝내고 가야지. 나는 국을 끓이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밥상을 차리고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아들과 손자, 며느리가 자리에 앉았죠. 자, 많이 먹어라. 나는 손자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제 이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나는 숟가락을 든 채 굳었습니다. 왜 그러니?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이 큰 집에서요. 근데 우리는 전셋집에 살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도 알잖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모으신 건 맞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원래 고아셨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고아 주제에 이 집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죠. 손자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못 와요. 어머니가 이 집을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랑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들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요. 어머니하고 중얼거렸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멀어졌죠. 나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고아. 그래요, 나는 고아였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죠. 18배 나와서 식당에서 일했고 25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며 청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꼈죠. 아들이 태어나고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도 시장에 작은 가게를 차렸고요. 그러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죠.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버텼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밥상을 치우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고아로 태어난 게 죄인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게 잘못인가? 눈물이 났지만 닦아냈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묻더군요. 사장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보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내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옷가지와 사진들, 그리고 몇 권의 책이었어요. 아들이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택배 박스에 적힌 발신자 이름이 아들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짐을 이렇게 보내다니. 나는 박스를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 모두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맨 밑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위에 손글씨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제야 이걸 보게 된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이렇게 편지로 남기게 되어서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당신은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친동생이야. 아니, 정확히는 내 아버지의 딸이지.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당신의 어머니야.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당신 어머니는 혼자 당신을 낳았지. 그리고 당신이 7살 때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평생 그걸 후회하셨어. 당신을 찾았지만 이미 고아원에 있었고 데려오려 했지만 주변의 반대로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몰래 당신이 자랄 수 있도록 돈을 보내셨어. 하지만 당신은 그걸 몰랐겠지.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어.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 당신과 결혼한 것도 사실은 그래서였어. 하지만 살면서 나는 깨달았어.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순자야, 미안해. 이제야 말하게 되어서.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해. 당신은 우리 집안의 정당한 상속자야. 이 집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모두 당신 거야. 아들에게도 말해주길 바라. 엄마는 고아가 아니라 정당한 상속자라고. 사랑해, 순자야. 영원히.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었고 남편의 서명이 있었어요. 본인 김태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 정순자에게 상속한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3건, 경기도 소재 부동산 2건, 예금 및 주식 일체가 포함된다. 상속 총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조 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평생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았는데 1조 원이라니.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아파트, 상가 건물. 모두 내 명의였어요. 은행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잔액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변호사 명함이 있었습니다. 재산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정도 김민수 변호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평생 나는 나를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나를 평생 지켜봐 주셨다니. 그리고 남편. 내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나와 결혼했고 평생 비밀로 했던 거죠. 왜일까요? 아마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을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세상에도. 내가 고아가 아니라 정당한 상속자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장 가게에 갈 때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오래전에 장만해둔 정장을 꺼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60이 넘은 여자, 평생 고아로 살아온 여자.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가게에 들러서 단골 손님에게 부탁했어요. 사장님, 며칠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네. 나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곧 돌아올게요. 법무법인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탔어요. 평소에 택시를 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나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내가 여기에 올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명함에 적힌 문구가 떠올랐어요. 재산 관련 문의는 김민수 변호사에게.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리셉션에 젊은 직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쓴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정순자 여사님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변호사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큰 책장에 법률 서적이 가득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변호사가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겁니다. 고 김태준 씨께서 20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제게 집행을 부탁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여사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여사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사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길 바라셨던 거죠.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배려했던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신분 확인을 위해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DNA 검사라니. 나는 언제 그런 걸 했나 싶었는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사님의 머리카락과 고 김 회장님의 DNA를 비교한 결과 99.9% 부녀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딸이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평생 나는 고아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사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구 소재 빌딩 1동, 시가 3천억 원. 강남구 소재 아파트 단지 지분 30%, 시가 4천억 원. 경기도 판교 상가 건물, 시가 2천억 원. 기타 부동산 및 금융자산 포함 총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정말 그걸 다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관리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 대행해 왔습니다. 이제 여사님이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고 계속 저희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제 아들도 이걸 알고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드님께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자는 여사님 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모르는 거죠. 며느리도 모르는 거고요. 그들은 내가 고아라고 남편 재산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공개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 재산이 정당하게 제 것인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달리 보였어요. 이제 나는 다릅니다. 고아가 아니라 정당한 상속자.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와의 만남 후 나는 며칠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게는 계속 열었고 손님들도 여전히 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뚝 끊긴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북적였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옆 가게 사장님께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손님들이 안 오는 거죠?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좀 돌았어요. 무슨 소문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사장님 아들 며느리가 그러던데 사장님이 재산을 가로챘다고. 원래 시아버지 재산인데 고아 출신이라 욕심을 부려서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멍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니. 그게 사실이에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SNS에도 올라왔던데. 나는 그날 일찍 가게를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 사람이래, 재산 가로챈 사람. 고아 출신이면서 뻔뻔하게.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켰더니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재산 도둑 양심도 없냐, 아들한테 돌려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나는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엄마.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랑 만나고 그러신 거예요? 아, 며느리가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무슨 권리요? 엄마, 그 재산은 아빠 거였어요. 엄마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하다니. 아들아,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곧 다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집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진실을 밝히려는 거야. 무슨 진실이요? 엄마는 고하셨잖아요. 아빠가 평생 돌봐주신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독차지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며칠 후 시장에서 만난 단골 할머니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정 사장, 소문 들었어. 그게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 30년을 봤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해도 한 사람만 믿어준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나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증명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공개해 주세요. 모든 걸.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았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날. 변호사가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회견장에 들어서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눈이 부셨지만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변호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김 회장의 유언장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집중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고 김 회장은 20년 전 공증된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배우자 정순자 여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순자 여사가 고아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순자 여사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정순자 여사와 고 김 회장은 부녀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즉, 정순자 여사는 김 회장의 친딸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친딸이라고요? 그럼 왜 고아원에? 변호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고 김 회장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성과 혼인하지 못했고 그 여성이 낳은 딸이 정순자 여사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딸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순자 여사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평생 이를 후회하셨고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친딸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순자 여사와 고 김태준 씨의 관계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준 씨는 김 회장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정순자 여사와 혼인했고 평생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재산 목록입니다. 현재 정순자 여사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조 원이라는 숫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떨립니다. 평생 저는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왜 나를 버렸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평생 저를 지켜봐 주셨고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최근 제 가족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아 주제에 재산을 넘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고아가 아니라 딸입니다. 기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일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견이 끝나고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변호사가 막아주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죠. 차에 오르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고아 출신 여성, 1조 원 상속자로 밝혀져 친딸 몰랐던 재벌, 평생 후회하다. 유언장 남겨 며느리의 모욕, 진실은 달랐다 기사를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세상이 이제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받았어요. 왜 그러니? 어머니, 기사 봤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뭐가? 어머니가 친딸이시라는 거요. 그리고 1조 원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물었어요. 그동안 내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나를 재산 도둑이라고 했지? 그건 이제 뭐라고 할 건데?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 전화가 끊겼어요. 아마 며느리는 당황해서 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오후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나는 차를 내왔습니다. 차나 마셔라. 아들이 차를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고아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을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왜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마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겠지.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르겠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재산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재산은 엄마 거예요. 제가 바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이에요. 저는 그냥 엄마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정리를 하러 오라는 거였어요.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VIP룸에 안내되었고 지점장이 직접 나왔어요. 정순자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앉았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현재 여사님 명의로 된 계좌는 총 5개입니다. 예금 총액은 5천억 원이고요. 5천억이라니.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여사님의 체크카드입니다. 원하시면 신용카드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시장 반찬 가게를 하면서 가진 돈이 몇백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천억이라니. 은행을 나서면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돈을 혼자 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나는 허락했습니다. 그래, 집으로 와. 며느리가 왔을 때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일까지는 아니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밖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너를 이해해. 세상 살면서 돈이 중요한 거 알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를 잃는 게 더 무서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안겼어요. 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요. 제가 자란 그 고아원에 먼저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고아원들도 도와주고 싶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얼마를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천억 원이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3천억이요? 그럼 재산의 상당 부분을. 괜찮아요.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나처럼 고아라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변호사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말했어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고 상속자입니다. 이 재산을 혼자 갖기보다 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순자 재단은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에게 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분과는 화해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화해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이 오래 가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고아로 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회견이 끝나고 나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자랐던 그곳이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를 맞이했어요. 이제는 늙으신 할머니가 되셨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나를 알아보셨어요. 순자야? 내가 순자구나.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선생님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컸구나. 소식 들었어. 내가 상속자라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 고아원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니? 네, 건물도 새로 짓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순자야. 정말 고맙다.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작고 어린 얼굴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예전의 내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아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도 고아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컸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복수구나.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존경합니다. 나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 며느리가 바로 답장했어요.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보, 잘 봤죠? 당신의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전국 신계 고아원에 장학금을 지급했고 새 건물도 여러 곳에 지었습니다. 나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시장 반찬 가게는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제는 노인 일자리 센터로 바뀌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반찬을 만들고 판매 수익은 모두 어르신들이 가져갔습니다. 가게 앞에 현판을 걸었어요. 정순자 나눔터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사장,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순자라고 부르세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저녁 초대로 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해왔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손자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했거든요. 내 이야기? 네, 할머니가 고아원 출신인데 큰 기업가가 됐다고요. 선생님이 정말 멋진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주. 식사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 저도 기뻐요.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괜찮아요. 고아라고 불리던 날들이 있었기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상속이더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순자 선생님, 올해 저희 고아원에서 대학 합격자가 10명 나왔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가게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벌써 와서 반찬을 만들고 계셨어요.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반찬 좀 만들게요. 손이 근질근질하네요.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함께 물을 썰고 팔을 다듬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시던데 바쁘시죠? 나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바빠도 행복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지세요, 정말. 저녁에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내년에는 해외 고아원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국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어디든 가야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앨범을 펼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결혼식 날,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나도 웃고 있었어요.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아라며 쫓아낸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어요. 모욕이 아니라 선물이었네요. 이제는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웃음을 나누게 될까? 눈을 감으며 나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고아로 태어나 힘들었던 날들에도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상속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는 것.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보여주는 것.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